네, 그러면 시간이 됐기 때문에 2026년도 한국국제정착회 학예학술대회 통일부 섹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이번 섹션의 주제는 한반도 평화공전과 제9차 당대회 이후에 북한의 국익 개념과 국가 전략의 재편을 주제로 해서 세 분 선생님의 발표와 세 분 선생님의 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이제 2시까지 운영을 해야 되고 패널 외에도 청중의 질의 시간을 또 따로 가질 것이기 때문에 발표하시는 분들께서는 한 17분 정도 많아도 20분 넘지 않도록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세 분 선생님께서는 먼저 제주대학교 황소한 교수님, 그리고 세종연구소의 최원주 박사님, 그리고 북한대학원대학교 김동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실 것이고요. 토론 세 분 오셨습니다. 통일연구원의 김갑식 박사님,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의 이혜정 박사님, 그리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종원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여기가 다이아몬드 홀입니다. 정말 귀한 시간, 다이아몬드 같은 시간을 좀 보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발표 세 분 듣고 이어서 토론으로 토론 시간을 갖고 다시 청중의 마이크로 질문을 받아가지고 함께 토의하는 시간으로 시간 운영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제주대학교 황선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평화의 섬 제주대학교에서 온 황소환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오늘 이제 발표 주제는 제9차 당대회 이후에 북한의 국익 개념과 국가 전략의 재편이라는 큰 제목이고요. 이 발제문은 지금 조금 거칠지만 지금 이제 곧 이제 오늘 이런 토론을 통해서 이제 수정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바로 이제 들어가면 북한 이제 9차 당대회는 대외 부분에서는 새로운 대외 전략을 제시하기보다는 자주 역량 강화, 국익 중심의 대외 원칙을 견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차 당대회보다는 분명히 자신감 있는 그런 이제 대회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9차 당대회 공식 보도에서는 공식 그 사업 총화 보고나 이런 데서는 신냉전이라는 표현 대신 다극 세계 건설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기존 이제 8차 당대회와 그 전에 있었던 내용들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즉 북한은 이제 지난 5년간 8차 당대회 이후 국제적 대외 환경이 자기는 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핵 능력을 강화하고 그것이 지역의 안정을 유지해서 사회주의 건설에 유리한 대외적 조건이 마련되었다라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9차 당대회에서 대외 분야에서 있었던 주요 내용들 한 5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미국에 대해서는 불가역적인 핵 보유국으로 지위로서 최강경 대미 정책을 견지하되 입장에 따라서는 대화가 가능하다. 즉 자신들의 핵 보유 지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 이런 것들만 한다면 자신들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이제 혼란한 국제 정세 혼란 속에서 자신들의 자강력 강화를 통한 힘에 의한 평화 실현, 이것은 미국의 패권적 전행에 따른 자신들의 힘을 더욱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대외적인 환경이 마련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 능력을 강화하는 자신들의 능력에 따라서 자신들은 핵 기반 실리주의 외교, 즉 국익 중심의 외교를 추진하겠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주 역량 강화, 공평하고 정의로운 다극 세계 건설에 추동하겠다는 것으로 좀 일정적으로 국제사회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국제 질서의 지배와 예속 반대, 자주와 평등, 독자성을 실현하는 진보적인 인류의 지향점을 강조하면서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비동맹국, 반제 자주적인 국가들과의 연대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대외 환경의 불변의 원칙으로 국익 수호를 강조했습니다. 이제 국익은 현재 치열한 국제 경쟁 시대의 국제 관계를 대하는 사고와 관점이라는 기준에서 국익 수호의 원칙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런 국익 수호의 관점에서 진행되는 모든 대외 분야의 행동들은 당 중앙의 영도에 따라서 하겠다. 현재 국제 질서의 이제 불안정한 이런 상황 속에서 당 중앙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를 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국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밝힌 대외 분야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북한은 지금 현재 구차 당대회에서 현재의 국제 정세 혼란과 격동의 평가로서 위협의 인식으로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좀 위협하고 그리고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 그리고 대북 확장 억제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국 주도의 블록 강화 이런 것들이 군사적 압박으로 나오면서 그리고 미국의 패권 전행들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은 힘이 강할 수밖에 없는 자각력을 할 수밖에 없다. 즉 힘이 강하면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생존과 발전을 가능하지만 힘이 약하면 제재 그리고 침략의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국제사회는 힘이 약하면 영토가 뺏기는 약육강식의 세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예측 불가능한 약육강식의 국제정치 현실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국익 중심의 외교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줄임말이죠. 국가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정치학적인 용어에서 본다면 한스 모겐서부터 시작해서 리부어 여러 가지 학자들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국익이라는 것은 좀 이제 정의에 따라 그리고 국가의 관점에 따라서 국가의 전략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익은 보통 주권 국가가 대외 정책을 수립하고 외외 대외 활동을 전개할 때 지향할 수 있는 최우선의 목표이자 원칙, 판단 기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국익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에 국가 지도자나 지배 엘리트, 국제 정세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즉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시기의 국익과 지금 현재 김정은 시기의 국익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국익에 대해서 이제 국익을 그냥 평면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입체적으로 보면 국익을 한 4가지 혹은 3가지의 우선순위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뉴에 클라인이라는 학자는 국익을 4가지로 종교했는데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생존 이익,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경우에 가장 중요한 이익을 차지하는 생존 이익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바이탈 사활적 이익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단기간 내에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로서 이 이익을 지켜야 되는 것들, 그리고 나머지로는 중요 이익, 주요 이익, 나머지 이익, 주변 이익들이 있습니다. 로버트 아트라는 학자 역시도 이런 국익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바이탈 사활적 이익, 그리고 이제 매우 중요한 이익, 그리고 중요한 이 important interest를 해가지고 이 3가지 이익을 얘기를 하고 있고, 앞서 뉴에 클라인이라든가 로버트 아트가 얘기했던 이익의 개념들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이익들을 구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북한이 판단하는 이런 기준점 이런 것들을 보면 북한이 생각하는 이제 국익의 관점을 본다면 북한은 9차 당대회에서 모든 대외 활동을 국익 중심의 활동으로 얘기를 하면서 국익과 국위를 수호하고 국익 수호, 국익 이런 관점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관점은 초반에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좀 굉장히 새롭다라고 얘기를 했으나 그 전에 2022년 12월 즉 북한이 신냉전 다극 질서가 도래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도 대외 사업을 국위 제고 그리고 국권 수호, 국익 사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뒤에도 국위를 제고하겠다, 국권을 수호하겠다, 국익을 사수하겠다라는 원칙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9차 당대회에서는 이 3가지 국위, 국권, 국익이라는 그 개념을 한꺼번에 모아서 국익 혹은 국익 수호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한 것이 좀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국익이라는 관점을 왜 얘기를 했을까라고 한번 살펴본다면 북한은 우선 2017년 11월 달에 핵무력을 완성했다라는 그 이후에 대북 관련된 자신감, 핵 보유를 정당화하고 제재 국면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의지의 표현 중에 하나를 국익 사수로 국권 수호로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김일성, 김정일 시기에는 국가 이익이라는 표현보다는 민족적 이익, 민족 공동의 이익, 혁명적 이익, 계급적 이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지금 현재는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든가 사회주의 강국 노선에 따라서 국익이라는 용어를 김정은 시기에 또 재차 강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제 8차 당대회에서는 나라의 최고 이익과 존엄을 건드리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배격하겠다. 당의 존엄 사수와
국위 제고, 국익 사수를 공화국의 최고의 외교 사명으로 하겠다라고 했고 했지만 이번 이제 9차 당대회에서는 국위 제고라는 표현은 없고 국익 수호라는 원칙 속에서 대외 활동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 국익이란 국익 수호, 국익 사수 이런 정치적인 얘기들은 정치적 구호를 넘어서 북한판 혹은 대전략의 키워드, 핵심 키워드로 국가주의 형태로 변모시키는 것으로 한번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즉 과거의 우리 민족끼리라든가 민족 중심의 담론을 탈피해서 국가 자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우리 국가 제일주의 경향을 한 번 더 강조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9차 당대회에서 국익을 정의 내릴 때 국제관계를 대하는 사고와 기준, 관점의 기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과거의 이념적 중심에서 혹은 민족적 중심에서 벗어나 국가 우선주의 원칙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했다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즉 국익이라는 것은 핵포기, 북한이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이 핵포기를 전제로 한 그 어떠한 국제 협상이나 제한도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사고와 관점에서 국익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있었던 사회주의 형제국이랑 반미 제국주의 연대 같은 이념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국익이라는 것을 얘기를 한다면 이러한 국가들이 사회주의 국가든 자본주의 국가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가라는 물음표에서 그런 것을 최우선으로 판단하는 실용주의적 태도를 공식화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계속 얘기를 했던 유사 개념으로 국권 수호, 국위 제고와 좀 비교를 해본다면 북한이 지향하는 국익의 의미는 좀 명확하게 좀 드러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권 수호라는 것은 좀 자주권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주권이라기보다는 이제 국가의 이익을 얘기를 한다면 국권이라고 한다면 국가의 주권, 자주권을 얘기를 하고 전통적으로 이제 배타적인 개념으로서 주권을 수호하겠다, 외부의 간섭을 배격하겠다를 영토 완정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국권 수호의 얘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국권, 주권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 권리 그리고 북한이 이를 생명으로 비유하고 있고 주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라든가 인권 비판을 할 때 주로 외부의 개입에 대해 주권 침해라고 반발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국익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자신들의 실리와 안보를 핵심 가치로 두고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핵 보유국 지위를 고수하겠다. 그리고 경제 발전을 얘기하겠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을 위시한 이제 수령 혁명 정통을 안위를 보호하겠다. 그래서 이 국익 사수, 국익 수호라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타협이나 흥정을 할 수 없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앞서 이제 국제정치에서 얘기를 하고 있던 국익의 한 3가지, 4가지 분류에서 가장 중요한 생존 이익 혹은 사활적 이익으로도 국익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3가지 핵보유국 지위, 경제 발전, 수령의 안위 이런 것을 절대 흥정할 수 없는 것으로 국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차 당대에서는 이런 이제 국익 사수와 이제 수호의 개념이 또 있을 텐데 이건 국어의 개념이라서 제가 꼼꼼히 한번 찾아보니까 사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좀 지켜가고 좀 공격적인 의미라면 이제는 나는 핵을 보유했다. 이제는 핵을 보유해서 이거를 수호하고 지켜가겠다라는 의미로 국익 수호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국익 사수라는 표현을 좀 자주 사용했고 국권을 수호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좀 더 자신들이 좀 강한 입장에서 좀 더 전통적인 입장을 넘어서 이제는 수호하고 좀 배타적으로 전통적인 이제 그걸 지켜나가겠다라는 것으로 국익 수호 혹은 국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3가지 이제 국익의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국익은 국가의 존립 발전뿐만 아니라 이제 수령, 당, 국가의 일체화된 북한 체제의 안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첫 번째 최고 이익 혹은 사활적 이익, 최고 우선순위 이익은 국가가 무너져도 혹은 무너져도 반드시 지켜야 할 불가침 영역으로서 수령 보위, 핵무력, 체제 존속 이 3가지로 저는 한번 제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령의 안정 이것은 가장 중요한 수령 결사옹위는 국익의 정점에 있고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 존속과 핵무력 보유가 국가의 존립의 기틀에 있는 최상위 국익이다라고 3가지 중에 가장 위선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근본 이익 제가 중요한 이익 이렇게 나눴는데 이것은 두 번째는 최고 이익을 뒷받침해서 국가와 체제를 지속성 있게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다. 그래서 군사적 자위권, 경제적 자강 을 실현해야 된다. 내부 체제 결속을 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 두 번째 중요한 주요 이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세 번째 주변적 이익, 한계적 이익, 전술적 이익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타협이 가능한, 조정 가능한 이익이다. 대외 관계 발전을 위한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강화와 대미 대남 협상을 통한 제재 완화 이런 것들이 유리한 제재 환경을 위해서 좀 유연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비동맹 국가들, 반제 반미 국가와 이런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모습들도 이런 주변적 이익으로서 타협 가능하고 조정 가능한 이런 얘기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북한의 국익과 국가 전략의 연계로서 마지막 살펴본다면, 북한이 정의하는 국익은 이제 추상적인 국익에 그치지 않고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앞서 제가 세 가지로 나눴던 최고 이익, 근본 이익, 전술, 전략적 이익, 한계적 이익으로 나눴던 이런 국가 전략의 나침판을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9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얘기했던 이 엄혹한 국제 정세에서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선 핵무력을 국익 수호를 위한 도구화, 안보화 전략으로 사용하면서 더 이상 이것은 협상 카드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했고, 국익 사수를 위한 상수로서 전략화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억제력을 넘어서 강압 전략에 의해서 과거의 핵을 체제 생존이라는 사활적 이게 방어적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핵무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국익, 대북 제재, 무력화, 핵보유 인정을 하려는 공세적인 전략으로 변모했다라는 것까지도 확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영 외교, 과거의 진영 외교 중심에서 이제 국익 중심의 소위 말하는 실용 외교,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도 얘기하는 실용 외교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사회주의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익의 공유도 중요하다라는 점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명문상 사회주의 연대를 강조를 하지만 실제로는 러시아와는 군사 경제적인 실질적인 정살 위성 기술이라든가 식량 에너지 이런 것들 실질적인 자신들의 이익, 국익을 줄 수 있는 분야의 전략적인 동맹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분과 실리의 배합 전략이라고까지도 실익을 철저히 계산하는 고도화된 국익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남 전략에서도 이제 국익 관점에서 대남 전략도 이제는 외교 부분에서도 대남 전략 차원에서 할 것인데, 이것은 이제 뒷부분 이제 김동혁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지만, 이제는 민족의 삭제, 적대적 두국가론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국익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 남한은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국익을 위협하는 제1의 주적이다라는 것으로 재설정. 그러니까 민족적인 특수성 이런 것들이 더 이상은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들은 이제 남한과의 행동하는 것은 이제 민족적 이익이라든가 이념적 차원이 아니라 철저한 국익 중심이고, 남한과의 전쟁이라든가 분쟁이라는 것도 철저한 국가 대 국가로서 이익의 관점에서 행동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번 9차 당대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의 국익 강조는 대외 정책에서 국가주의 강화, 핵무력, 핵보유 정당화, 실리적 외교 노선 추진하겠다는 전략적 의도로서 자신들의 국가 체제의 생존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핵무력을 자신의 생존의 보검으로 두고 필요에 따라서 실리적인 대외 관계를 도모하겠다는 국익 수호의 원칙에서 표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향후 대외 원칙은 국익 중심에 두겠다고 한 만큼 모든 원칙은 생존과 발전을 모색하는 방향에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대외 원칙으로 얘기하고 있는 자주 평화, 친선에서는 자주는 앞서 말씀드린 국권 수호, 주권의 불간섭, 평화는 핵 보유 지위의 정당화, 그리고 친선은 반제 연대 국가들과의 생존을 확보를 위한 국익 중심의 외교를 중심으로 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자주 평화 친선이라는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서 국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이제 국제화는 이제 전략적이고 수사적인 담론을 넘어서 전략적이고 구체화된 정책으로도 실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9차 당대에서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다극세계 건설이라는 표현을 한 2차례 정도 사용했는데, 이것이 이제 첫 번째 9차 당대회 이후 벨라루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교육, 보건, 체육 분야의 여러 가지 교류 협력을 체결하면서 다극세계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서 다극세계 건설의 시작점이자 국제사회 정상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시작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북한은 이념보다는 실리 중심의 외교 선언,
자신들의 뭐 핵보유국 지위의 상수화를 중심으로 대외 정책에 진행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자신들의 국익을 존중한다면 누구와 손잡을 수 있다, 반대로 침해한다면 적대하겠다라는 논리로 이것은 이제 북미 관계, 우리 북중러 관계에서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겠다는 전략으로 취할 가능성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차 당대에서 강조했던 국익 수호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를 통한 방어적 생존을 토대로 동북아의 지정학적 질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재편하려는 하나의 공세적인 현상 변경 시도로도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단순히 체제 붕괴를 막기 위한 방어적 국익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핵무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현상 변경까지도 하겠다라는, 현상 변경 행위자의 역할까지도 하겠다는 의미로도 확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번 9차 당대회 이후에 북한의 국익에 대한 내용이고 국가 전략 재편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어적 생존 토대 이외에 공세적 현상 변경이라는 말이 가슴에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세종연구소의 최은주 박사님께서 9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경제발전 노선과 대내 정책 변화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19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세종연구소의 최은주입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9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경제발전 노선과 대내 정책 변화라고 잡았는데요. 이제 발표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이제 경제발전 노선과 이제 대내 정책, 특히 경제 중심의 대내 정책들은 사실 9차 당대회 이후에 뚜렷하게 이제 그 전과 후가 구별될 만한 아주 가시적인 변화가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환에 가까운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기존의 장기적인 북한의 이제 발전 전략 하에서 이 노선을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이것들이 어떻게 정책화되면서 이제 나타나는 특징들이 좀 존재한다. 그래서 이 변화라고 좀 제목에 적혀 있지만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북한의 경제발전 노선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되게 오래된 얘기고 항상 북한을 설명할 때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지목했던 것은 작년에 북한이 이제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제 김정은 혁명사상이라고 하는 거를 시리즈물로 계속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김정은 집권 이후 1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의 시점에서 김정은 시대를 얘기할 수 있는 혁명사상들을 하나씩 이제 학습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는 분야별로 혁명사상들이 이제 좀 집대성돼서 이것들이 책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들이 파악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 안에서 김정은 15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제 어떠한 식으로 경제발전 노선들을 전통 노선들에 대한 것들을 김정은 시대 방식으로 해석했는가, 이제 이것들하고 좀 연결시켜서 봐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되게 오래된 용어지만 경제발전 노선을 좀 정리를 이제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의식에서 첫 번째는 이제 그래서 북한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 건설의 원칙들, 그리고 그것들을 현재 김정은 시대에도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조금은 더 현대의 상황들에 맞춰서 좀 이제 살이 붙은 부분들, 추가된 부분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런 경제발전 노선이 북한의 국가발전 전략, 그리고 이제 국가발전 전략을 좀 구체화시킨 게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론이라고 한다면 요 안에서 이제 그런 경제발전 노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와 위치지어지는지를 좀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2020년대 들어와서 북한이 가장 경제발전 측면에서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던 대외 파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이런 전통적인 노선들 안에서 역할지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북한 스스로 규정한 역할과 현실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걸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북한 경제발전 노선의 기본 구조는 이제 주지하다시피 이제 불균등 발전론에 갖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견지하는 거는 이제 자립경제 노선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이제 기간 산업을 먼저 발전을 시키고 그걸 위한
기반으로 농업과 공공업을 동시 발전시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왔고, 이 부분은 여전히 김정은 시대에도 기본적인 발전 방식을 유효합니다. 다만 이제 김정은 시대 들어오면서는 이러한 것들과 더불어서 이제 과학기술의 활용도라고 하는 것들을 상당히 높여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인민생활 조건의 개선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것들을 좀 더 정책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과거에 보다는 조금 더 발전 방향과 그것들이 지향하는 바를 선명하게 가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서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이제 북한이 지향하고 있는 국가 발전 전략, 그러니까 장기 발전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면적 발전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북한은 이제 2019년경부터, 그러니까 8차 당대회 직전부터 이제 사회주의 전면적 균형적 발전론이라고 하는 것을 제기하면서 장기 국가 발전 구상과 연결을 해왔고, 이제 이것이 9차 당대회에서도 이러한 전면적 발전의 본격적인 시대로 진입했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 장기 발전 노선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경제 계획의 구호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경제 발전 전략들을 구체화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 발전 론은 크게 두 층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국가 발전 차원에서는 전면적 발전론 말 그대로 국가의 모든 분야들, 특히 북한이 5가지 분야를 지목하고 있는데, 정치, 국방, 경제, 과학기술, 문화에서 모든 부분이 고르게 발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정치, 국방은 이미 강국의 대열에 올랐기 때문에 경제, 문화의 발전이 중요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에서 경제 발전에서의 이 전면적 발전론이 적용되는 방식들은 인민경제의 모든 분야들, 그러니까 모든 산업 그리고 모든 분야들에서 고르게 발전을 해야 되고, 요거의 공간적 개념이 더해지면서 지역의 동시적 균형적 발전도 함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토대로 8기에서 시범적인 다양한 장기 사업들이 제기가 되었고, 그것들이 이제 9기에는 구체화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은 북한이 7기 당대회를 할 때까지는 이제 경제 강국을 얘기하면서 이제 강성대국에 대한 김정일 시대의 담론들을 좀 유지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확실히 이제 전면적 발전론이 시작되면서부터는 부흥 강국 혹은 이제 사회주의 강국, 강성국가라고 하는 담론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서도 좀 더 현실화시킨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목표의 끝에 이제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인민생활 향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근데 이것들을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끌고 오는 것들이 좀 더 김정은 시대에는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9차 당대회에서 나타나는 이제 부분들에서는 8차 당대회 직전에 나타났던 전면적 발전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단 제기가 되었고, 그것을 8기의 5년 동안의 국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으로서 추진을 했고, 그리고 그것들을 기본적으로 완수를 함으로써 이제 전면적 발전의 토대를 구축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9기에는 이제 좀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그것들을 제안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면적 발전론의 장기 구상들이 단계적 어떻게 추진되고 실현되는가를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전면적 발전론이 제시하는 것들이 이렇게 북한에 있어서 고른 발전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전범위를 포괄한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그만큼 이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각각의 부문 간의 우선순위들이 조정되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고,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리고 국가가 생각하는 그런 장기 발전 전략들이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계획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룰 속에서 이것을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공간 단위 개념에서는 결국 지역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돼서 주민들의 생활을 체감할 수 있게끔 변화시킬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엔 다 국가의 관리 역량과 관계가 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결국 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이 강화돼 나갈수록 국가의 관리 역량들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북한
북한의 이걸 통제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일원화된 이제 방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과거와 같은 그런 일원화 방식들보다는 국가가 제시한 정책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할 것인가, 관리의 효율성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거로 좀 읽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이제 제 9기 경제발전 전략, 그러니까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본다고 하면 일단 가장 중요하게 나온 것들은 출발점으로 지정하는 올해가 지난 5년간의 성과를 공고화하겠다. 그래서 출발점으로서 역할을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어제 발표났던 북한의 이제 9기 2차 전원회의에서도 이제 이러한 얘기들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정책 기조라고 본다고 하면 그거는 안전 공고화와 점진적 질적 발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전 공고화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사실 8기 있었던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북한의 경제 상황들이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고, 이런 변화들이 결과적으로는 성과적으로 끝났다고 북한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좀 더 큰 도약을 이제 실현하고자 하기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성과들을 안정화시키고 하나의 성장 추세들을 추세화시키는 것, 말 그대로 이제 성장과 후퇴를 반복했던 북한 경제들을 좀 더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진적 질적 발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아무래도 경제 성장에서의 양적 확대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최근에 북한이 강조하는 건 생산량 확대만이 아니라 생산을 하는 방법의 문제들, 즉 기술적인 문제들, 그리고 생산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 결과물의 품질 관리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이것들을 진두지휘해야 되는 간부들과 이제 기술자들의 역량의 문제들, 그리고 이걸 종합하는 경제 관리 방법에 대한 개선 방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점진적 질적 발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북한은 이 중에 특히 강조하는 거는 품질 관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북한의 그 9기 경제발전 노선들에 대한 평가들, 그러니까 성격들을 좀 본다고 하면 앞에서 반복한 것처럼 이제 경제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실제로 북한이 평가하는 8기에 대한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갖고 있는 경제발전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제약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구조적 제약들을 극복하고 단기간에 고속성장을 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걸 본다고 하면 북한이 선택한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발전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자원을 최대한 낭비하지 않으려고 하는 질적 발전을 강조하는 것은 일정하게 경제적 합리성을 갖는 판단이라고 볼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동시에 이제 북한이 8기에 얘기했던 정비 보강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의 연속성들을 강조하는 부분들도 단기적으로 북한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대규모 투자나 자본 유입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결국 내부에서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경제 작동 능력을 높이려고 하는 방식으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방 분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중앙이 이제 공급들을 해야 되고 자원 배치를 통해서 각 지역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지만 그게 구축이 되고 나면 지역 자체적인 운영 방식들로 간다라고 한 측면에서는 경제 운영에서 적어도 주민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은 약간 분산화시키고 그 분산화된 것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북한이 기대하고 있는 것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현실적인 측면들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북한이 강조했던 과학적인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사후적인 결과적인 평가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제 일정하게는 현실적 반영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자신들이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이러한 것들 안에서 현실성을 반영하긴 했지만 국가가 얼마큼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8기 중반부터 북한이 10개년짜리 계획들을 상당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장기 계획들을 많이 내고 있어서 이런 이제 그 산업 중심으로 가는 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별도로 이제 뭐 지방 발전, 농촌 발전, 그다음에 보건에 대한 발전, 그다음에 교육 발전과 같이 분야별로 10개년 계획들 같은 장기 계획들을 같이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가가 관리해야 될 역량, 그러니까 관리의 범위가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그럼 이러한 부분들 안에서 어떻게 재정들을 조율하고 그리고 각각이 필요한 물적 토대들을 어떤 순서로 만들어주고 필요한 인력들을 어떻게 배치할지, 이러한 것들 안에서
국가가 고도의 균형을 맞춰갈 수 있는 역량들이 필요한데요. 이제 이런 부분이 실제로 북한이 어떻게 운영할지는 향후에 좀 관찰해본 부분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북한이 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국가의 관리 영역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이제 국가가 이제 보통 관리 능력들을 갖고 있는데 한정된 자원들을 갖고 활용하다 보니까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내각 중심제들을 강화하는 것도 있는데 최근에 북한이 노동신문이나 문건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수치 기반, 그러니까 우리 따지면 데이터 기반한 경제 관리들을 요구를 하고 있고 최적화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어서 자신들이 제한된 영역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대한의 적은 비용으로 이제 최선의 결과를 내려고 하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과거보다는 확실히 더 강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생활관리형 국가 책임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북한이 어쨌든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인민생활의 실질적 향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국가의 역량을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과거에는 소비품에 대한 생산과 보급에서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게 점진적으로 이제 생활 전반에 대한 이제 국가 책임 강화로 가고 있어서 육아 정책이나 이제 무상 공급 정책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그거에 대한 반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외 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국기에서는 좀 더 대외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관광업을 중심을 하겠다라고 밝혀서 8기보다는 조금 더 개선된 대외 여건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이제 내용을 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대외 경제 전체를 총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자리와 이제 거기에 북한의 국가의 경제 전체를 총괄해봤던 경험을 가진 김덕훈을 임명함으로써 대외 경제 분야도 좀 더 종합적인 발전 방향을 가지고 갈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속과 변화의 파트로 본다고 한다면 사실 지속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그런 지속적인 되는 부분들이 주로 상위의 노선들이나 목표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좀 이제 그 변화의 양상이 보이거나 하는 부분들은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고 어떻게 강조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딱 9기를 기점으로 한다라기보다는 8기 중후반부터 나타났던 모습과 같이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4페이지의 표 3을 봐주시면 거기에 제가 이제 전체적인 문장도 정리된 것들은 길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제 경제와 관련한 부분에서 북한의 대내 정책이 지속되는 부분과 변화되는 부분이 각 지점별로 다 공존한다라고 하는 것들로 좀 표를 정리해 놨고요. 경제 체제 자체를 갖고 있는 것들의 체계의 원칙들은 이제 여전히 존재하지만 최근엔 어쨌든 이것들이 선언적 구호로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행력을 담보하는 방식.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건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연결시키고 예산 같은 경우도 전원 그러니까 당에서 심사를 하고 최고인민회의가 확정하는 방식과 같이 좀 소위 말하는 당정 관계들을 재정비함으로써 실행력을 좀 강화시키는 방향을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산업 정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좀 더 과학성의 강화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인민생활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특정 지역들 혹은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에서 전반적으로 생산과 유통 그리고 서비스업까지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로 이제 정책의 범위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구체화되는 게 지방발전 20승의 10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농촌과 식량 파트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이제 식량에 대한 부분의 생산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관리 정비체계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육 같은 경우 장기 구상이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안에서 결국에는 지속되는 측면의 큰 그림과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정책의 현실성을 갖고 구체화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안에서의 일부분의 변화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 안에서 사실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81페이지, 80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따로 빼서 한 거는 이제 2026년에 헌법이 개정되었고 사실 이제 한국에서는 두 국가론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주로 정치 외교적인 부분이 강조됐다고 하면 경제 부분들
부분도 상당한 변화가 있고 이 변화는 지금까지 북한이 확인해왔던 것보다는 조금 더 큰 폭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측면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은 일단 세금에 대한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없는 우리나라가 삭제됨으로써 사실 현실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들을 사실상 인정 아닌가, 혹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없애지만 오히려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영역에 수준을 높임으로써 일부는 수익자 부담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북한 자체적인 뭔가 이론적이나 논의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운영의 방식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생활보장 책임과 관련한 표현에서도 다소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의 문제 또한 이제 실업을 모르는 이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완전 고용 자체보다는 노동의 질, 그다음에 노동의 관리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것은 보건 정책입니다. 그래서 보건 정책에서도 북한이 정부 수립 이후에 얘기했던 3개 원칙이 모두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기금 조성을 통해서 의료보험의 재정 부분들에 대해서 수익자 부담이 일정하게 이루어지는 방식들로 가고 있고, 이걸 제도화시키겠다라고 해서 헌법에 우선적으로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기조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부분과 관계된 정책들의 제도들의 정책과 제도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북한의 변화 가능성으로 놓고 볼 때 중요한 지점으로 좀 확인되는 부분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 안에서는 일단은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긴장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북한의 관리 역량이 강화되는 것들이 실제로 성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거기에 필요한 자원들을 최대한 늘려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할 것인가? 결국 이 부분들은 이제 그 대외 경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국가 관리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경직화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결국 이 관리의 주체가 중앙과 지방으로 분산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의 조정이 되게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북한의 그 고민도 같이 보여지는데요.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인민위원회의 역할들을 다시 재검토했다. 그리고 결합이 상당히 컸다는 비판들이 있는 걸 보면 이 지방의 역량 문제가 여전히 북한에겐 중요한 긴장 요인으로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중 북러의 협력의 확대가 북한이 갖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긴장 혹은 제약을 좀 완화할 가능성이 높게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북한에게 있어서는 좀 이제 주요한 좀 이제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의 개선이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대내적과 대외적인 이제 전망들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북한이 최근에 강조하는 것들도 물질적인 토대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들을 전 분야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운영하는 간부들의 역량도 뿐만 아니라 이제 보건이나 교육에서의 전문가들의 역량들도 함께 강조를 하고 있어서 전방위적으로 북한이 소프트 파워의 힘을 늘리려고 하는 것들이 되게 시급한 문제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걸 보여지고요. 이 부분을 북한이 해결하고자 하는 건 내부적인 역량 강화 정책들도 있지만 대외적 전망에서도 그 방식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중 북러 협력에서 우리가 경제 협력을 보는 과정에서 사실 북한이 기대하는 건 물질적인 교역이나 인프라 구축도 있고 대외 투자도 있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필요한 이런 역량 강화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 중국 그것도 얼마 전에 이제 협약을 맺었던 벨라루스와의 이제 논의들 안에서도 이러한 이제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들 이런 걸 모색하는 걸 본다고 하면 북한이 자립 경제를 만들어 가고 보완적인 위치로 대외 파트를 활용하고자 하면서도 실제 현실적으로는 사실 대외적인 파트의 범위가 상당히 북한에게는 경제 성과에 좌지우지하는 부분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결국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제재 문제라고 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계획 자체는 내부 역량을 중심으로 작성을 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그게 가시적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는 대외 파트의 협조가 필연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북한이 대외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관광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국제사회 제재를 어떤 식으로 북한이
대응할 것인가에 연결돼서 현실적으로 중국 러시아가 대제에 대한 자세가 중요해지고 이것 또한 북한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경제관리 운영에서의 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굉장히 전면적인 문제를 부분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전면적으로 쭉 다뤄주셨는데요. 이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양성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그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중앙당 간부학교에 대한 이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발표 김동혁 교수님께서 한 15분 정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줄여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일단 안녕하십니까, 김동엽입니다. 앞서 발표들이 뭐 국익 개념, 대외 전략, 그다음 경제 발전 노선, 뭐 대내 정책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저는 뭐 앞서도 좀 중복되는 부분도 이제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변화 자체가 남북 관계의 문법을 어떻게 바꾸고 있느냐, 또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답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뭐 어쩌면 되게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을 담아봤는데요. 일단 북한의 대남 노선 재정립은 단순한 어떤 강경화가 아니다라는 것은 뭐 누구든 다 아실 겁니다. 남북 관계 같은 것도 일시적인 경색도 아니고요. 북한은 남북 관계를 민족 내부의 특수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두 국가로 뭐 재규정했고 이런 관계는 뭐 더 이상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2023년 후반기부터 시작해서 2024년 오면서 나름대로 뭐 속된 말인 거죠. 김정은이가 빡쳐서 뭐 그렇게 했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이건 전략적이지 아니다, 전술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제는 뭐 학계든 어디든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뭐 원래 당대 및 헌법까지 다 바뀐 입장에서 이러한 것들이 전략적이 아니고 여전히 전술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 스스로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북이 이런 변화 속에서 결국은 이제 대남 정책 자체가 과거의 어떤 통일 정책이나 민족 정책의 하위 영역이 아니라 그런 같은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핵 보유국이라든가 또 체제의 안정이라든가 내부 통제와 또 심지어는 어떤 지금의 국제 정세의 변화죠. 뭐 신냉전이든 다국화든 어떤 대외 전략과 결합된 앞에 국익이죠. 국익을 이야기하면서 국가 전략의 일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우리는 그 현실을 좀 받아들이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는 한국이 이 변화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오늘의 문제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오늘 북한의 지금의 어떤 조선의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를 그대로 받아들이자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받아들이자는 이야기를 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또 과거의 민족 공동체론이라든가 특수관계론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아무 일 없이 없다는 듯이 뭐 반복하자는 의미는 더더욱 더 저는 아닙니다.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양자 선택하라면 저는 뭐 조선의 선택을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선택 아닌데 저는 어찌됐든 그 두 개를 택일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것은 북한이 강자는 현실을 직신을 하되 한국의 헌법적 원칙이나 통일적 평화적 통일 지향을 우리 스스로 폐기를 하지는 말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뭔가 제3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 뭐 부족하지만 제 생각을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비대칭적 특수관계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저는 이것을 뭐 명칭을 했지만 주권적 평화 공존을 위한 두 국가 관리론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막 복잡한 단어 뭐 주권, 평화 공존 했는데요. 저의 핵심은 사실은 앞에 있는 단어보다 두 국가론이냐 두 국가 관리론이냐의 차이가 핵심입니다. 사실은요. 앞에 붙여놓은 주권적 평화적은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붙여놓은 거고요. 핵심은 두 국가론이 아니라 두 국가 관리론이라는 게 제 핵심인데요. 사실 이제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서 우리 황 교수님께서 제가 자세히 이야기하고 해줄 거라고 했는데 뭐 그 내용을 제가 2023년부터 24년까지 뭐 없앴다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신문 찾아보시면 나오고요. 뭐 북이 탑을 부셨다, 뭐 헌법을 좋아했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내용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사건의 나열을 여기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해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선이 남북 관계를 더 이상 민족 내부의 어떤 잠정적 관계를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단순히 말이 아니라 이제는 이미 제도와 물리적 조치로 완전히 옮겨 놓고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은
국익의 계산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국익에 따라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저는요. 어쨌든 이런 흐름 자체가 9차 당대회 이후에 대단히 분명해졌고요. 이러한 변화에는 저는 몇 가지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능은 저는 첫 번째가 통일이라는 연구 미안의 과제에서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분리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번 학기 때 북한사 매 학기 1학기 때 북한사를 가리키는데요. 북한사를 이번 학기에 학생들한테 가리키면서 북한에서 나온 원전들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북한 뭐 통사라든가 당 역사를 가지고 이제 이 원전을 가지고 가르치는데요. 제가 내년 1학기 때 학생들한테 이걸 가리키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 때 저한테 이거 수강하지만 내년 1학기 때 아마 다시 들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북이 통사와 또는 당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어요. 예, 이제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주벌판에 뛰어난 항해 발치산부터 우리의 항해 역사까지부터 해서 기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러니까 북한 정권과 우리 역사의 정통성에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은 핵보유국 지위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약간 결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제가 좀 약간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북이 이렇게 두 국가를 하는 것이 북이 핵을 갖고 있으니까 핵을 갖고 있는 북이 핵으로 남쪽을 공격하려면 민족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 이제 두 국가를 했다. 그러니까 핵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두 국가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뭐 그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대단히 틀린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핵보유 지위와 대남 적대화 사이에 그것을 그러니까 내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두 국가론을 그러니까 실제 사용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논리와 실제 자기가 핵보유국 지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전술이라든가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갖고 있는 건데 그것이 갖고 있는 담론적 모순을 줄이기 위해서 선제하는 건 다른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공격을 위한 행동을 위한 정당성의 모순인 것이 아니라 그 핵 보유가 갖고 있는 소위 담론적 모순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요 저는 좀 두 개 다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저는 같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걸 같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조선이 남쪽을 향해서 핵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라는 것과 소위 말해서 어떻게 놓고 보면 한반도나 이런 쪽에서 전술핵이라는 것을 갖고 있음으로 생기는 기존의 논리적 어떤 모순을 통해서 동족을 향한 핵 위협이라는 모순을 적국에 대한 핵 위협과 자위원으로 재구성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건 제 생각에서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한국과의 어떤 접촉과 나아가서 이제 접촉과의 외부 정보 유입 같은 걸 더 강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최근에 법령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 최근에 나오지만 조미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저는 그닥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지만 뭐 조미 관계가 열리더라도 한국의 협상 구조에서 뭐 주변화할 수 있다는 측면 이런 것들도 분명히 이러한 어떤 두 가지 국가에 있어서 또 본인이 나가는 대외 국가에 있어서 한국의 주변화죠. 꼭 소위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쪽 조미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국제 관계에 있어서의 이 한국의 주변화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측면에서도 대단히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북한의 그 국가론이 단순히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답은 쉬운 답이 두 가지가 있죠. 이미 두 가지 답은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를 전면 부정하고 기존의 민족 공동체론과 특수관계론을 그냥 반복하는 겁니다. 헌법적 원칙과 통일의 지향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상대가 더 이상 어찌 보면 문법적으로 더 이상 같은 문법으로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과거의 어떤 문법과 과거의 언어만으로 반복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얼마나 현실성이 있고 우리의 정책이 얼마나 작동할 수 있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이제 뭐냐면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현실로는 이름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내용들인데요. 물론 지금 이야기하시는 지금 통일부 장관님도 계시고 있지만 이것이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남북을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인정하고 통일보다 평화 공존을 우선하자는 일련의 주장이 어느 정도의 기준이 없다면 일정한 현실 인식은 분명히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곧바로 자칫 잘못하면 북한의 국가성 승인, 또 영토제한의 폐기, 또 평화적 통일 지향의 어떤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또 다른 문제가 우리 남쪽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일방적 선언을 한국의 어떤 규모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스스로는 남북 관계의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또 헌법적 역사적 특수성을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고 또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필요한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가지 선택, 즉 폐기도 반복도 아닌 분명한 제3의 길이라고 하는 재해석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앞서 말씀드린 비대칭적 특수관계론이라고 이제 부르려고 합니다. 뭐 특별하게 이런 단어가 국제 정치학이나 정치학에서는 뭐 안 나온 말은 아니지만 제가 좀 조언을 해서 좀 이렇게 붙인 건데요. 뭐 다른 곳에서 다르게 쓰일 수 있는 단어지만 일단 저는 좀 학문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딱 정합성은 아직 없지만 만들어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비대칭적 특수관계론은 북한이 특수관계를 부정하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이 스스로 특수관계를 헌법적 정치적 의미를 그러니까 한국 스스로 특수관계의 어떤 헌법적 정치적 의미를 폐기하지 않는다는 접근이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실제성과 협상 상대성은 인정을 하는 차원인데 그렇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법적 규범적 국가적 승인은 유보적인 측면을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을 대화 위기 관리의 실질적인 행위자로 다루면서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한국의 규범으로는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비대칭적 특수관계론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핵심적인 구분인데요. 뭐 국제법적 국가 승인, 정책적 행위자 인식, 헌법적 특수관계는 뭐 서로 다릅니다. 북한을 사실로 인지하는 것과 국가로 승인하는 것은 저는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위기관리와 협상을 위한 북한을 실질적 행위자로 다루는 것과 또 북한이 요구하는 두 국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는 측면에서 이 구분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분명한데 우리는 향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두 극단 사이에서 흔들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본 속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오늘 어쩌면 제 발표의 뭐 근본이 될 수 있는 뭐 말도 안 될 수도 있겠지만요. 핵심 개념인 바로 주권적 평화 공존을 위한 두 국가 관리론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렸던 두 국가론이 아닌 두 국가 관리론의 명칭이 갖는 의미가 저는 대단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여를 한 건데요. 장면한 건데 두 국가론이라고 하면 곧바로 북한의 국가성 승인 그리고 헌법 3주의 폐기 또 통일 포기, 뭐 영토 문제 이런 것들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반면 뭐 제가 언어적 꼼수일 수도 있겠지만 두 국가 관리론이라는 것은 법적 승인론이 아니라 현실 관리론이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두 국가론은 남북은 두 국가다라는 존재 규정이라고 놓고 본다면 두 국가 관리론은 북한이 두 국가적 현실을 강제하는 조건에서 한국은 그 위험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려는 이제 나름대로 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국가로는 두 국가가 갖고 있는 어떤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두 국가적 현실의 어떤 평화적 관리론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북한이 두 국가적 현실을 강제하는 조건에서 북한이 어떤 기준으로 그러니까 북한이 그러한 것들을 강제하는 조건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위험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러한 접근을 관통하는 뭐 가장 높은 우리가 뭐 논문을 쓸 때도 그렇고 관점 자체는 저는 이걸 또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 전략적 현실주의 평화론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전략적 현실주의 평화론이라는 것은 저는 뒤쪽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대의 어떤 선의를 전제하지는 분명히 않습니다. 북한이 호응할 것이라고 낙관하지도 않고 또 그러나 상대의 적대만을 이유로 또 평화의 제도화를 포기하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에서 정책적 실현 원리를 제가 뭐 몇 가지를 했는데요. 이미 제가 1년 전에 그때도 국제정치학회였나요? 제가 이제 정치학회 1년 전에 제가 발표했던 내용이 그때는 첫 번째 조건이 탈상호주의였어요.
근데 그 탈상호주의에서 이제 조금 더 발전한 게 최근에 첫 번째 조건이 조건부 탈상호주의라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설명하게 되면 또 길어져서 보니까 벌써 14분이네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내용을 아마 저보다 사실 이 아이디어를 누구한테 배웠냐면요. 우리 박 의원님이었습니다. 오스구색 그리트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메모를 주셨는데 그게 정말 오래전에 한 7, 8년 전에 저한테 메모를 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 오스굴의 그리트를 저한테 적어주신 분이 오늘 앞에 와 계십니다. 근데 정말 그때 그 아이디어를 갖고 이것을 물론 이 그리트의 건이 제가 생각하는 조건부 탈상호주의하고 일치할 수는 없고 이 오스굿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상호주의적인 게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조건부적 탈상호주의는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이걸 설명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위기 안정성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요. 세 번째는 군사 외교적 위기 관리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거는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전 바로 이제 핵 문제에 관련되는데 핵 불용화라는 개념입니다.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그저께 말씀하셨는데 저는 왜 자꾸 우리 쪽에서 왜 3단계 동결 아니 이게 어느 때 이야기인데 무슨 마치 새로운 이야기 하는데요. 아니 94년대도 동결이었고 동결이 실패해서 2000년 육자회담 때 그 동결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폐쇄 봉인이라는 단어를 썼던 거예요. 근데 그게 다시 동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동결, 축소, 비핵화는 뭐냐면 결과물이에요. 결과물입니다. 뭔가를 해서 하는 결과물인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그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그럼 묻고 싶은 게 동결을 한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통령님 동결 어떻게 하실 건데요? 라고 묻고 싶습니다. 없잖아요. 동결 누가 모릅니까? 동결을 못 하는데. 근데 동결 시작이 어떻게 되고 동결 입구가 어떻게 됩니까? 그걸 못해서 지난 30년, 40년인데 여전히 동결입니까? 제가 진짜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는 게 비핵화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히 개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저는 사실 오래전부터 비핵화라는 단어를 안 쓴 지 오래됐고 뭐 지난 한 4, 5년 전에 서울대학교에 글 쓴 것도 있었는데 그때 저는 불용핵화라고 이제 용칭을 붙였습니다. 불용핵화라고 했었는데 이제 이 단어를 보시면 불용핵화라고 핵 불용화라고 이제 단어를 좀 바꿨는데요. 저는 이걸 썼더니 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효용성이 없게 만드는 거다라고 해서 그러면 북이 핵을 갖고 있어도 그걸 공격해봤자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정치적 군사적 효용성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 의미가 없던 게 그 의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의미가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북이 핵을 단추를 누를 필요가 없게 만드는 어쩌면 평화적 상태인 거죠. 사실은요. 이게 앞에 있었던 탈상호주의라든가 이거하고 같이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핵이 필요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지 핵을 써봐야 못 쓰게 만들거나 하는 상대방이 협박하거나 겁박하거나 우리가 완벽한 방어체제를 만들어서 핵의 효용성을 없게 만드는 것이 핵 불용화가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착각하시는데 제가 말하는 핵 불용화는 효용성의 문제가 아니라 평화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는 결국은 핵 불용화라는 것 비핵화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동결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못한 새로운 개념으로서의 비핵화를 위한 조건을 만들고 그 조건을 통해서 핵 불용화라는 것을 조건을 통해서 그 조건이 되면 결국은 위협 관리와 같이 가서 결국 뭐가 되냐면 동결이 되고 축소가 되고 비핵화로 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내적인 평화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탈상호주의나 이런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뭐 오스굿의 그 그리트의 개념은 상대방의 어느 정도의 그 상호주의적인 걸 봐야 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방이 인정을 하든 받든 안 받든 간에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남북한의 뭔가 전쟁의 평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접경 지역의 주민의 평화, 우리 국민들의 평화, 우리 삶의 평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평화를 만들면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이 받아줘야만 뭔가 평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삶 스스로에서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조치들이 저는 대단히 많다고 생각하고 그 대표적인 것들이 지난번에 이루어진 것이
그러니까 삐라라든가 확성기 문제는 북이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접경 지역의 문제의 평화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편안해졌거든요. 심지어는 강화도에 있는 소들도 편해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많이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뢰예요. 지뢰는 국제적 법적으로 오타와 협약들이 마찬가지지만 지뢰를 제거한다고 전쟁력이 약해지거나 억제력이 없어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지뢰는 북을 못 쳐들어오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국민들을 더 위험에 빠뜨리고, 지금도 임진강에서 다리가 날아가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농민들이 올라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런 것들을 하나 해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세 분의 발표가 끝났다는 건가요? 아니면 잘하셨다는 건가요? 저희 시간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이제 조금 악보를 드리니, 섹션에서 이거 2시까지는 끝나고 10분 후에 여기 그랜드 볼륨에서 있는 개회식에 꼭 참석해야 될 것을 이제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상황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떤 얘기를 해야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각주와 설명들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대적 상황이 좀 그렇다는 걸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세 분 발표에 대해서 먼저 지정 토론을 듣고 한두 분 정도 질문을 좀 받고 전체적 답변을 다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토론 세 분이신데요. 먼저 통일연구원의 김갑식 박사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통일연구원 5분 정도. 김갑식입니다. 예. 예, 저는 이제 황수환 교수님의 그 발표 논문에서 토론을 하는데요. 질문은 뭐 황수환 교수님하고 김동 교수님 두 분 다 해당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제 22일 날 끝난 그 국회 2차 당 전원회의에서 눈에 띄는 그 대목이 한국은 가장 적대적인 국가다라고 이야기한 부분과 본 논문과 연관시켜 가지고 모든 대외 관계를 국익 수호와 부국 강병에 복종 지향시키는 견지에서 주동적으로 활기 있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적절한 주제이고 우리의 그 대외 대북 전략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축구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러이러 저런 내용들은 다 생략을 하고요. 질문 위주로 한두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황 교수님께서 그 뒷부분에 북한이 원하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자신들의 주도권을 잡는 뉴 노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원하는 게 이러한 뉴 노멀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되고 그 형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학자마다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북한은 북한 80년 역사에 있어서 대내적으로 가장 긍정적인 호조권 속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러한 공세적이고 주도적인 대외 전략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러한 주도권을 뒷받침해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고 싶고, 만약 미국이 북한을 인정해 준다면, 즉 워싱턴에 북한 대사관이 개설되고 이는 곧 북한의 정상 국가화를 의미하게 되는데, 핵보유 인정과 더불어 국교 정상화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북한의 태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러니까 북미 관계가 바뀜에 따라서 남북 관계도 곧바로 바뀔 것인지, 아니면은 또 어떠한 뭔가가 있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목이 국익 개념과 국가 전략의 재편인데, 물론 이제 학술의 발표니까요. 앞부분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 주셨고, 근데 국가 전략에 대해서는 이제 작업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략을 필자는 국익의 우선 순위 구분과 연계되어 설명이 가능하다는데, 이건 이제 큰 틀에서는 맞는 이야기인데, 이제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국가 전략은 제 국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무슨 수단, 방법을 어떻게 조정 동원할 것인가를 전반적으로 밝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방법론이고 노드맵이기 때문에 앞으로 논문을 발전시켜가는 과정 속에서 좀 더 자세히 크게 국가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국가 이익의 분류.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류하는 개념에 따라서 쭉 했죠. 사활적인
이익, 그다음에 뭐 가장 중요한 이익이라든지 뭐 중요한 이익, 그다음에 뭐 주변적인 이익, 이게 그게 가장 일반적인 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통일연구원에서도 뭐 그런 큰 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김여정이가 그 이번 달만 들어서 그 핵보유를 이제 핵심 이익이라고 뭐 두 차례나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6월 6일 날 언급을 했고 18일 날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그 김여정의 이제 핵심 이익이라는 언급은 사활적 이익을 언급한 건데 이제 그 중국의 분류틀을 따른 것 같다. 핵심 이익, 뭐 중요 이익, 일반 이익으로 나누는 중국의 틀을 따르고 있고 또 북중 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 그 닮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분류 체계에서 어떻게 담아내는 건가? 어떻게 뭐 장점이 있다고 이거냐 저거냐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그 결론에서 북한은 2년보다는 실리 중심의 외교 대외 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 자신의 국익을 존중한다면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주대학에 계시는데 그 제주도와 북한 간의 최근 접촉한 뭐 사실인지 썰인지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신장 투석기 소나무 뭐 제도주 방제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러한 그 사례를 그 적대적인 두 국가가 서로의 국익을 위해서 제한적 협력을 수용한 사례로 볼 수 있는지 또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물어보고 싶고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일각에서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역이용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니냐. 즉 북한이 그 민족을 없애고 적대적 국가 대 국가적인 그 관계를 선언한 것을 꼭 비판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뭐 이 북한을 민족적으로 생각하면서 상호주의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 남북 교류 협력에서 어려운 처지에 속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정치적이고 남북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정치적인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까지의 그 기능주의 접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한번 사고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더 연장선 속에서 남북 관계를 앞으로 바라봤을 때 차가운 평화라든지 아라이 교수의 기능적 공존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앞으로 얼마나 적시성을 가지고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굉장히 많은 문제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현대경제연구원 이혜정 박사님께서 경제적으로 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제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최현주 박사님 발제문 굉장히 재밌게 잘 읽었고요. 북한이 이제 8기를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개척기, 그리고 9기를 도약기, 그리고 2030년을 사회주의 강국 실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주의 완전 승리,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이 장기 발전 구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9기가 이 도약기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북한은 이 특정 산업이나 어떤 특정 지역에서의 고속 성장을 지향하기보다는 이 부문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이 균형적인 확충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좀 설정한 것 같고 그래서 성장의 속도보다는 이 구조적인 균형이나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이 경로 조정의 상황인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박사님께서 이 9기 발전 노선의 성패에 대해서 이제 뒤에 좀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나마 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은 목표 자체가 안정 공고화나 이 점진적 질적 발전을 표방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증산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실패로 명시적으로 판정되기 어려운 방향의 목표 자체가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앞에서 잘 분석해 주신 것처럼 최근 헌법 개정을 포함해서 시군발전법이나 뭐 사회주의 농촌발전법을 포함한 각각 제도 정비를 통해서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이나 지방발전 20승십과 같은 10년 이상의 중장기 정책에 대해서 적어도 행정적으로는 지속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것도 어느 정도의 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분석하신 대로
우호적인 외부 환경 역시 상대적으로는 좀 괜찮은 여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이 10년 단위의 장기 투자 수요가 경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발전 20승 10이나 5개년 단위 계획도 물론 있지만 사회주의 농촌 건설이나 보건, 육아, 뭐 기타 이 장기 투자 수요들이 경합하는 상황에서 이 한정된 재정과 물자 그리고 제한된 행정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한계인 부분이고, 또 언급하신 것처럼 국가의 공급 관리 확대와 이 시장 경제 사이의 긴장 관계, 그리고 전통적 사회주의 복지 개념이 삭제되면서도 여전히 헌법 전문에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이 이념,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실제로 인민들이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눈에 띄게 개선되지 못한다면 상당히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박사님께서 계속 이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론의 관리형 제도화를 말씀하고 계시는 걸 봐서는 이 표현 자체가 성공의 최대값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론의 성패를 판단하실 때 성공의 최대값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계시고, 그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론의 이행 경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론의 이 관리형 제도화, 이제 박사님의 그 개념을 가져온다면 당연히 건설 단계에서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결국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테고, 또 일부 외부 변수들이 또 이런 내부의 관리 역량을 한계점을 어느 정도까지 또 메꿔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지켜봐야 할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님께서 판단하시는 성공의 최대값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국가무 전략연구원 김정원 박사님, 전략적으로 좀 토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적으로 하겠습니다. 국가안보 전략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종원입니다. 네, 김동혁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와 대부분 생각이 일치하는 것 같아서 글을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토론자로서의 역할이 있으니까 정말 전략적으로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발표하시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 두 국가론이 아니라 두 국가 관계론이다라고 하면서 이 차이점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분명히 북한이 제시한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의 우리의 통일 방식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도 아닌 제3의 길을 말씀을 하셨고, 그 3의 길이 비대칭적 특수관계론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또 다른 명칭을 하신 게 이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론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북한의 의견을 수용하면서도 우리가 평화적 공존의 관계, 이러한 이 방식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자칫 이러한 용어가 이 불필요한 요인들을 오해를 갖다가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좀 용어를 수정하거나 정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사실 비슷한데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 전략적 현실주의 평화론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국제정치 이론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아직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그러한 논의인데, 이게 아마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그런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전략적 현실주의의 평화론이다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이렇게 또 명명하신다면 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 용어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이 기존의 현실주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떠한 차별성과 어떠한 독자성을 갖는지, 이에 대한 좀 부연 설명, 추가적 설명이 좀 더 정교하게 수반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사실 저는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현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군비 통제적인 한반도 비핵화 3단계를 갖다가 추진하고 있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단 감축 폐기 비핵화라고 하는. 근데 약간 결을 달리 보신 것 같습니다. 이 3단계의 전제 선행 조건으로서의 핵 불용성, 즉 핵무기를 보유할, 핵 단추를 누릴 필요가 없는 그러한 조건을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의 군비 통제 접근법이 정말 효용성이 없다, 필요하지 않다, 약간
뭐 언제적 걸 갖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냐라고 하면서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하셨는데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결을 좀 다르게 보시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며칠 전 노동신문 전면에 김정은이 핵시설 관련된 시설을 돌아보는 장면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기존의 핵무기가 주로 핵개발, 핵무기 쪽으로 연결되는 것하고 좀 다른 결, 산업적으로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 패널 자체가 저희 통일부하고 국제정책 공동 주관이기 때문에 이거 후원해 주시고 주관해 주신 통일부에서 오셨는데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면서 예. 통일부 황우진 과장입니다. 그 몇 가지 이제 제목이 이제 국가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발제를 해주셨는데 좀 안타까운 건 그 황수환 박사님 이제 그 표에 국가 이익을 이제 3단계 층위로 구분해서 이제 정의를 잘 해주셨는데 사실 통일부에 근무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국가 이익에 우리가 좀 비집고 들어갈 영역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 그 상당히 상실감만 안겨줬습니다. 남북 관계가 북한이 새로운 국가 전략이나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사실 남북 간의 하나의 국익이라는 교집합을 찾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가 이제 된 상황인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평화종족 정책의 아젠다가 북한의 국가이익 관점에서 소구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또 고민도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통일부가 지금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인정투쟁 관점에서 적응하고 있는 이 평화적 두 국가론, 그리고 북한 국호 부르기, 조선 국호 부르기, 여러 가지 또 이제 북한과 하고자 하는 원산갈막 관광 프로그램, 여러 가지 이제 기능주의적인 협력 프로그램이 있는데, 국익적 관점에서 사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그 대북 아젠다에 대한 어떤 좀 북한의 입장 관점에서 한번 좀 몇 분 정도 이제 좀 그 토론 마지막 하실 때 좀 코멘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 세션에서 이제 사실은 이 안보 문제를 좀 다뤄주셨습니다. 이수영 박사님 이제 가셨는데 이제 공동안보 주제로 해가지고 앞 세션에서 오전에서 좀 다뤄주셨어요. 그 세션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안보 주제들이 역시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북한이 남한을 바라볼 때 가지고 있는 국익적 이익이라면 최소한 한미동맹은 북한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하나의 안보 문제에 대한 베너핏을 이제 줄 수 있지 않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현 정부에서 과연 다음 단계 제시해 줄 수 있는, 가져갈 수 있는, 또 발전시킬 수 있는 대북 안보 담론, 군축, 군비 통제, 김동연 교수님이 계속 얘기해 주시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좀 발전 방향이나 이런 데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근데 여기 남궁현 교수님하고 이제 박인희 교수님이 같이 계셔가지고요. 너무 이제 토론 패널이 더 엄청 좋으신 분이 있어서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좀 저도 의견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워낙 대가분들이 계셔가지고 조금 이따가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의견을 좀 드리는 건데, 앞에는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한반 문제를 바라봤다면 적어도 이 두 번째 섹션은 발표문에 통일이란 말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구차 당대를 하고 개념을 어떻게 잡고 전략을 재편하는 게 우리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는 문제로 갔으면 좋겠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대내 정책 변화가 결국 통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새로운 조건이 우리의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라는 걸로 좀 모아지는 것이 어떻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신 말씀들은 연구자분들께 통일부에서 개인적인 후원을 하신다면 충분히 두툼한 답변을 주지 않을 그렇게 생각을 들겠습니다. 일단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 네. 제6대 통일연구 원장 곽태왕 교수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번 패널 때 내가 길게 좀 이 정부의 여러 가지 고민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반복은 안 하겠고, 오늘 그 토론한 내용을 주제로 해서 몇 가지 논평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 저는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최은주 박사가 발표한 북한 경제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공부 좀 해서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그 두 국가론에 관한 이야기인데, 근데 왜 이렇게 정부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저는 전혀 이해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대한민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서로 주권을 인정하면서 유엔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 벌써 두 국가는 서로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 신경을 쓰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고, 이미 두 국가는 인정한 거 아닙니까? 김동혁 박사가 대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학계에서 두 국가는 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이재명 정부 내부의 서로의 접근 방법에서 갈등에서 나온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 한번 생각해 보면 두 국가는 담론 더 이상 더 논의 안 했으면 좋겠어요. 통일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헌법 3조 4조를 고치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현실론에 집착해서 일국가 두 체제론을 주장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두 국가는 이미 유엔에 들어간 그걸 우리가 두 국가는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유엔 헌장에 그렇게 박혀 있어요. 두 주권 국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정부가 3단계론에 관련돼서 전 패널에도 이야기했지만 통일부에서 좀 연구하세요. 구체적으로 좀 핵 폐기, 핵 동결, 폐기, 그 다음에 핵 없는 한반도 만들려면 구체적으로 내놔야지. 왜 안 내놔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전번 편에로도 이야기했겠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3단계 좀 구체적으로 내놔야 된다. 통일연구원에서도 연구 좀 김갑식 박사가 제일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데 이 3단계 방안론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좀 연구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조금. 아까 그리드 컨셉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북한하고 협상하는 전략은 로저 피셔하고 우리의 getting to yes라는 방안이 있어요. 그걸 좀 많은 우리 학계에서도 연구해가지고 남북관계 개선에 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연구도 필요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 마지막 내 질문은 우리 학회에서는 대부분 이 현상을 분석하고 거기서 끝내버려요. 참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요. 우리 학교에서 앞으로는 정책 개발, 대안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영선 교수님께서 앞으로도 북한 연구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 개선을 하겠는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미국도 못하고 한국 정부도 안 하고 여러 가지 강대국의 도움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연구가 이번 학기에 내가 여기 프로그램을 보니까 전혀 연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많은 과제 그리고 앞으로 연구 과제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핵심 과제가 저희가 2시에 끝나는 게 제일 핵심 과제여가지고 제가 일단 뭐 마이크를 좀 드리고 싶지만 상황상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끝나고 나서 뒤풀이나 개별적으로 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양해 말씀드리고 이 섹션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분부터 개회식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계신 모든 분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네. 그럼 시간을 조금 내서 5분 정도까지만 연장드리고 한 2분 정도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하셔도 건너뛰어도 돼요. 의문 나는 점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제 방어 기제지만 이 단어 활용에 대한 것들은 딱 정합적으로 이렇게 쓰는 단어는 아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서 향후 발전을 좀 시켜 나갈 것이고요. 그 뭐 관리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까 충분히 전 설명을 드렸고 사실 여기 담지 못한 분량이 한 제가 사실 한 50페이지래요. 이게 사실 좀 약간 대작을 조금 나름대로 대장을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 뭐 말씀하신 내용이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그 전략적 평화론에 관련된 내용도 관련된 현실주의 평화론도 또 담고 있습니다. 그게 다 담고 있고 다는 있어서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하고 마지막 말씀드리지만 제가 군비 통제를 전공해서 그런데 저거는 이번 정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불령하고 군비 통제를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군비 통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비 통제는 뭔가 무기를 줄이는 거면 군비 통제가 아니에요. 예, 신뢰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운영적 군비 통제 다 포함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하고 있죠. 심지어는 요즘 군비 통제는 인간 안보적 군비 통제라는 까지 확장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가 오히려 군비 통제를 과거의 군비 통제에 메모되어 있고 저는 그 군비 통제를 확장된 군비 통제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군비 통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황선 목사님.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좋은 토론 다 있고요. 지금 우선 중요한 것은 저는 북한이 9차 당대회에서 국익을 강조했습니다. 남북 관계도 다 국익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제부터는 남북 관계는 저는 아까 하무진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국익에 왜 우리 통일 관점이 없느냐라고 비판하셨는데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없습니다. 이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제 통일이라는 개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도직입 이거 녹화 나중에 안 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문법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일부란 이름 자체도 뭐 또는 저번에도 막 그런 얘기 나왔겠지만 통일이라는 관념 자체가 북도 반대하지만 우리 역시도 지금 동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무엇이냐 사람들을 봤을 때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가로치고 가로 닫고가 다 있습니다. 흡수 통일이 있습니다. 서로가. 우리가 서로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한미적 공동체 통일 방안이니 연방제 통일 방안이니 얘기하지만 다 흡수 통일이었습니다. 그게 과거의 문법이었고 이제는 북한이 통일하지 않겠다는 것은 각자 살자도 있고 뭐 통일을 해봐야 너네 편이냐 누구 편이냐 이런 거 싸우다가 보면 또 다른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각자 살자. 그래서 이익이 되는 관점에서 서로 합치되면 뭔가를 하지 실용의 관점에서 하지 뭔가 하지 말자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법이 바뀌었고 과거에 성문 종합 영어를 봤다면 이제는 새로운 영어 문법을 봐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고요. 그 시기를 계속 이제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로 끝냈다가 조금 위험할 것 같아서 보충 말씀드리자면
국문학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반관계, 특수관계라는 말이 너무 상용화돼 있고 특수관계가 남북관계만 적용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요. 국가별로 다 특수하잖아요. 한일관계 뭐 일반적이고 뭐 한국하고 베트남 관계 일반적인가요? 남북관계를 규정한 특수성의 그 요인이 뭔가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의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특수관계냐 아니냐를 가지고 너무 매몰돼 있거나 그 변화상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많은 논의와 많은 과제들을 남겨줬고요. 다만 이런 개념이 자꾸 만들어지면 질수록 점점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 저는 고민을 다시 안고 이 섹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토론 참석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